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주말에 나왔던 고용지표 참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것 같네요.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한번 고용지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증시, 채권시장, 외환시장의 반응이 또 달랐는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봐야 FMC에 대해서도 또 전략이 설 것 같네요. 바로 모셔볼게요. 그러시죠. 네, 오늘 네. 김현준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주말 넘기시면서 파악은 하셨을 겁니다만 제일 큰 이슈는 일단 미국 고용지표가 그렇죠. 좀 이상하다. 해석이 좀 잘 안 된다 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그야말로 급등을 하고 네. 달러도 그냥 확 뛰어 올라고 우리 보니까 오늘 1,380원에 시작할 분위기인데 환율이. 네. 아니 근데 주식은 고용지표 이후에 훅 꺼졌다가 플러스로 확 돌았다가 또 거의 개장초 같은 그까지 갔다가 또 낙폭 줄이고 이거 완전 코인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밈 주식이 엄청 그날 또 난리가 났었죠. 게임스탑도 하나 이슈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고용지표부터 먼저 말씀을 그러시죠.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고용지표 당일날 고용지표가 여러 개가 발표가 됐는데 네. 그 안에서도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은 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거 그런 게 있었고 원래는 주초에 제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는 ISM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와서 우려스럽다 말씀을 드려왔고 주초에는 사실은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그래서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말씀 주신 대로 막판에 이제 고용지표 특히 신규 일자리가 결국은 비농업급여 신규 일자리가 예상치를 엄청나게 저희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거의 2배예요. 예, 맞습니다. 원래 직전치는 16만이고 예상치는 한 18만 했는데 27만이니까 거의 1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잡히는 그러니까 신규 고용 말씀 주신 대로 엄청나게 뜨거운 숫자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그래서 거의 주초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 보였고요. 근데 반면에 이 실업률 아까 지금 실업률은 보통 일자리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업률도 보시면 또 올랐어요.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고용이 됐는데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둘의 조사 대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다중이가 돼버리는 거죠. 네네, 다중.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규 고용이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기업한테 물어보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만큼 사람들한테 돈 더 줬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저것도 맞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실업률 쪽을 물어보는 거는 가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당신 이번에 일자리 늘었어? 정규직이야? 임시직이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안해서 이제 실업률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 대상이 한쪽은 기업이고 한쪽은 가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민자가 늘어서 무슨 말이냐면 그 사이에 지금 대부분 늘어나는 거는 고임금 대상이 아니라 저임금 대상, 서비스 직종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든 게 메디칼 케어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몸 불편하신 분들 도와주고 이런 쪽이 많이 늘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쪽에 신규 고용이 많이 늘었는데 그런 거는 이민자들이 늘어서 채웠기 때문에 저렇다. 그러면 정작 미국에 있는 기존 사람들은 실업률이 늘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그게 첫 번째 그런 해석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 많이 늘어서 이민자가 한 240만까지 늘었다고 그러고요.
올해도 한 200만 정도 신규 이민자가 발생한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법하게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자라고 그러니까 숫자가 하시는 것은. 잡히는 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불법까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요즘 거니까. 이제 미국의 이슈는 뭐 대선에서도 가장 핫 이슈가 인플레보다도 그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불법 입국자 그거는 이민자가 아니죠. 네네 그렇죠. 네. 저 남부 쪽에 정말 불법 체류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지금 활짝 열어놓으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쪽은 불법 입국자라고 보면은 이민자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도 어딘가 뭐 일을 한다면은 난파함으로는 잡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기업이 기업 거기에 입장에서는 돈을 거기 주니까. 사람을 네네. 갖다 고용해서 썼으니까 잡힐 맞습니다. 수 있는 예. 거고. 네.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니 나는 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예, 이제 이게 그런 또 게- 전수조사가 아니니까 또.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업은 그나마 좀 네네. 전수에 가까운데 반면에 이제 아까 봤을 때 실업률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가게한테 물어보는데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명이 여러 가지 잡을 하고 있다. 아하. 예, 투잡, 쓰리잡. 그럴 수도 있네요. 물가가 네, 높아지다 네. 보니까 기존에 한 군데에서 월급 받아갖고는 물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새삥풀 구입하기도 다 벅차고 애들 소위 분유값 대기도 어렵다.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잡, 쓰리잡 하다 보면 아까 기업 쪽에서는 많이 잡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실업률이 늘 수도 있겠죠. 한 명이 여러 개를 하고 있으면 네. 한 명이 여러 개 하고 여러 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실업률이 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자체가 미국의 고용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실업률이 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금리는 내려가야 되고 신규용이 늘었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적어도 시장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 신규 고용이 늘어난 것에 손을 들어줬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적어도 이 소위 설문조사, 가계조사보다는 기업조사가 좀 더 정확한 숫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네. 연준이 여기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의 금리가 급등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뭐 일부에서 아주 용감하게 때로는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뭐 지표가 좀 조작됐다 내지는 뭐 마사지가 됐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송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숫자가 느는 반면에 실업률은 또 악화될 수도 있기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통계치 조작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다음 뭐 그다음 이제 얘기가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네네. 시장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채권 시장에서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달러가 따라서 강해지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표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시장의 반응 공식대로 따랐어요. 증시도 처음에는 그거 개장하자마자 이미 고용지표 보고 나서 장이 열렸으니까 급락 출발을 했는데 확 그냥 올라가더라 말입니다. 요 어떤 증시의 흐름은 그러면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과는 달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뒷부분에 말씀 주셨던 이제 주식시장이 마지막에 끌어올린 것의 해석은 지난주에 우리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상당히 좀 과열 양상은 분명히 있는 거다. 지금 미국 동전주 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임스탁도 일종의 이제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지난 주말 금요일 날 있었던 시장의 주식 시장이 채권 시장이나 환율 시장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움직임, 정확한 네. 정반대의 움직임은 제가 보기엔 적어도 현재 시장이 일종의 이제 과열 양상이나 일종의 거품이 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방증이 나타나는 그런 신호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래 거품이란 거는 나중에 지나가서 터져봐야 거품인 걸 그렇죠, 알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걸 예단하기는 이른데 적어도 이제 주말 동안 이제 사람들이 냉정을 좀 되찾고 났다면 이번 주에 이제 FOMC를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냉정하고 아까 말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월요병에 대한 걱정이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러한 월요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뭐 FOMC뿐만이 아니라 또 5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앞서 나온 화면에 보니까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것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어도 연준이 네.
쉽게 움직이기가 되게 어렵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걸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사실은 블룸버그에서 재미있는 서베이를 한번 했습니다. 블룸버그였어요? 예, 블룸버그에서 거기에서 이코노미스트들 저명한 이제 기관에 소속돼 있는 이코노미스트들 한 40여 분 상대로 서베이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할 건가? 네. 예.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런 어떤 기준을 만족하면 충족하면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좀 생각이 의외로 한쪽으로 좀 많이 몰렸어요. 네. 이게 뭐냐면 안정적으로 2% 물가, 그러니까 소위 근원 물가가 도달한 것이 확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될 거냐. 데이터에 그 소위 기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보시면 적어도 긍정적 근원 물가가 확인되는 거. 그러면 이제 2%에 근접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 적어도 3개월치가 쭉 나오는 이 정도는 돼야 아마 연준이 비로소 안심하고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모였다. 그런데 그러니까 3개월치, 4개월치 합치면 거의 80%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3개월치 이상, 그러니까 더 낮게 더 오랫동안 물가, 근원 물가가 유지가 돼야만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 좀 냉정을 되찾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CPI도 발표가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연준이 좋아하는 PC 물가도 이제 환산해서 계산을 할 텐데 어쨌거나 지금 1개월, 3개월 평균의 CPI나 PC 물가를 보면 다 3%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1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 표를 열어봐 주시면 PC 등가물이 3개월을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보시면 헤드라인 물가 3개월 평균 3.8, 근원 물가 3.5, 뭐 주택 제외한 거 3.3, 3.5 다 3%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3개월 이게 완전히 1개월치가 연환율로 해갖고 2% 초반까지 와서 3, 4개월치가 꾸준히 나와야만 연준이 비로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저는 줄기차게 11월 이후가 될 거다. 금리 인하가. 근데 지금은 한때는 뭐 이번 이렇게 보면은 6월이야, 7월이야, 뭐 늦어도 9월이야, 먼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엔 6, 7, 9월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3, 4개월치 확인하는 데만도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고 저렇게 빨리 내려갈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마음 편하게 연내는 금리 인하가 있어봐야 한 번 정도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 편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FOMC 이번에 발표되는 SEP 경제 전망 요약에서 두 번째 점도표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점도표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달 FOMC가 1년에 4번 있는 3, 6, 9, 12월 중에 6월 달이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뭐 인플레 지표, 실업률 지표 이런 거 다 바뀔 거고 점도표 나올 거고 이런 식이다 보니 여느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뭘 주목하세요? 대표님? 결론적으로는 뭐 점도표를 보신다. 봐야 될 것 같고 또 사실 제가 보는 건 연준이 장기로 보는 현재의 그런 소위 금리 수준 중립금리라고 하는 중립금리라는 제일 오른쪽 거. 끝에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혹시 올라갈 거냐. 만약에 올라간다면 연내 금리는 아예 없어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전문가분들, 패널분들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뷰가 굉장히 다양하고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주목이 되는데 이번 주에 또 출연자분들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뷰를 갖고 계시는지 또 저희가 이번 주 중에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나왔던 대신정권 문남중 의원은 과감하게 빠르면 6월부터 당장 6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걸 해가지고 주셨거든요. 아마 저희가 금요일 고용 지표를 못 보고 아마 대답하신 거지 그렇긴 해요. 않을까. 맞아요. 지금은 아마 또 생각이 좀 그러실 바뀌지 수가 않았을까. 맞아요. 수가 있겠어요. 네. 또 생각이라는 건 또 지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니까. 연준도 데이터 드리븐 하는데 당연히 맞아요. 저희들 같은 맞습니다. 법인들이야 데이터 드리븐 해야죠.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상황을 좀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날아가다 보니까 주요 기술주들 좀 비중이 높은 국가들 위주로 좀 흐름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다행스럽게 5월에는 우리가 소외됐었는데 네. 세린메이에 한국만 유일하게 소속돼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다시 복귀를 했다.
이렇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난주는 성적표 좋으네요. 지난주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1등은 대만, 네. 2등이 우리나라 한국, 예. 3등이 나스닥 100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S&P 500은 생각보다 저 중간 정도밖에 못 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이끈 글로벌 증시, 엔비디아가 가른, 그러니까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쁜 거에 가른 것이 결국은 엔비디아였다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S&P 500이 생각보다 저렇게 안 좋았던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경기 연초에, 그러니까 주초에 있었던 ISM 지표들이 안 좋으면서 경기 민감형인 유틸리티, 에너지, 소재 등이 성과가 되게 안 좋았어요,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수를 좀 기술주가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덜 올라갔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한 4%대 지난 한 주간. 그다음에 당연히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인 SK 하이닉스가 8%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전체 지수를 견인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은 M7 내에서 빅테크 내에서도 또 이게 온도차가 좀 심하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말고는 나머지가 변번에게 이렇게 크게 자기가 나 이거 잘했어라고 얘기할 만한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은 지수를 엄청나게 견인했다 할 만한 회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예. 결국 엔비디아 혼자 지금 이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은 엔비디아만 들고 있으면 다행인데 엔비디아에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 움직임이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지수 전체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상황, 집중도가 너무 한 종목에 지금 집중된다는 측면 자체는 시장에 뭐 기대 반 걱정 반을 만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하게 중국 증시는 지난주에 또 보니까 저 밑으로 처지네요. 홍콩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하고 아까 표에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나라는 코스피만 하셨는데 네. 코스닥도 보니까 지금 보니 성적은 좋으네요. 나스닥보다 더 올랐네요. 상승률이. 원래 우리나라 또 그 레버리지가 코스닥은 변동성이 예. 올라도 화끈하게 올라가고 빠질 때 화끈하게 빠지는 그러니까. 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그 애플 그 개발자 컨퍼런스 있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좀 새로운 AI 시스템 공개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가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애플하고 지금 2, 3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또 애플 주가 향방도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화두가 됐던 게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애플의 전략이 기존 빅테크들하고 좀 다릅니다. 아까 봤던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으로 구글 네. 요 네 군데가 엔비디아로부터 어마어마한 요 네 군데가 합친 올해 캐펙스가 2천억 달러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부 다 엔비디아 칩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대부분 다 그쪽으로 예, 가 있어. 예. 근데 애플만은 좀 독자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전략이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의미 있게 오늘 저도 이제 되게 중요시 보는데 네. 나오면 엔비디아의 고객 쪽에 지금 나머지 4개 회사가 목숨 걸고 GPU 예. 사다가 경쟁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애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여부가 저는 오히려 오늘의 포인트의 관건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애플이 하는 게 이제 온 디바이스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는 대형의 소위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그런 그 큰 소위 돈 많이 들어가는 비싼 예. 그런 투자가 생각보다 좀 덜 들어가고 효율성을 중시하고 이런 쪽으로 조금은 그러니까 구분되는 모델로 내려가는 좀 분산되는 이런 형태로 가느냐에 어쨌든 좀 시금석이 되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플의 이러한 오늘 미국 시간으로 10시인가부터 아마 공개가 되는데 컨퍼런스가 한번 특히 엔비디아 투자자들 우리나라에 지금 많으시니까 꼭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개막이 되고 아이고 좀 늦네요. 지금 이렇게 뭐 시총 보니까 애플이 3조 191억 불인데 엔비디아가 2조 9,736 간발의 차로 또 3위로 또 애플이 밀렸죠. 아니 엔비디아가 이제 원래 엔비디아. 원래 3위로 다시 내려왔는데 네. 애플 입장에서 2등 뺏기는 거는 좀 그렇겠어요. 예, 근데 또 원래는 2, 3등이 원래 주가는 더 좋습니다. 수익률이 1등을 들고 가는 게 제일 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상황은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지금 데이터를 찾아보고 있는데 재밌는 게 과거에 약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저주 같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끼고 나면 그다음부터 주가가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다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마이크로소프트. 제끼면 예. 근데 이제 보통 그게 더군다나 B2B 기업이면 대표적으로 2000년도에 3월인가 4월에 시스코가 아, 시총으로 하루 딱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낀 날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러고 아마 사실은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시스코가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 원래대로 잘했는데 시스코 잘못한 게 없고. 예, 시스코 잘못한 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고객들이 마음이 바뀌었고 예. 새로운 대체 기술들이 나왔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성장하다가 그다음부터 성장이 좀 둔화됐었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애플에 집중하는 이유가 엔비디아의 향후 성장 전략에 고객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 만큼 전략이 바뀔 거냐를 꼭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사실 엔비디아 엄밀한 B2B 기업입니다. 예, 예. 대형사들을 상대로 하고 한 명당 마음 바꾸면 언제든지 이게 매출 꺾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상위 기업들은 다 B2C 기업이에요. 고객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고 다 쓰시지 않습니까? 애플, 아이폰 다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아마존, 뭐 메타. 구글, 뭐 예. 메타 다 이게 B2C 기업들이거든요. 예.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성장도 빠르지만 몇 명의 대형 고객이 마음을 뒤바뀌었을 때 하락도 빠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B2B 기업이 만에 하나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간다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 대표님 저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이렇게 주목하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상반기죠. 예. 왜냐면 그러니까 오픈 AI가 나오고 오픈 AI 때문에 사실은 그 소위 챗GPT-4 예. 사실은 그걸 제가 작년 12월 총가부터 한 봤었던 것 같아요. 예. 재작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거기 예. 바로 이제 무료로 가입되니까 들어가서 해보고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성과가 나올지는 저도 뭐 사실은 그다음 이제 주목받은 게 사실 엔비디아니까요. 하다 보니까 오픈 AI가 제일 많이 사들이는 게 GPU 방식으로 하는 그러나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다는 게 그다음 상반기에 나타난 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적인 포인트는 엔비디아보다는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했을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지간하면 상승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이는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그걸 갖다가 다 수익을 다 누리는 뭐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고. 그래 웬만해서는 한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뒤지다 보면은 나 엔비디아 저 뭐 2000년대 중반 2000 코로나 오기 전에 샀다가 그냥 잊고 묻어뒀어 하는 분도 비트코인도 뭐 한 몇 개 있었는데 나 기억도 못 하고 있다 이 보니까 나도 있네 하는 분들은 완전 대박 아닙니까? 이거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그때 들었던 제 기억은 무슨 게임 관련한 칩 만드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GPU GPU 때문에 맞아.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래픽 카드 때문에. 게임 예. 예. 고성능 게임하는 분들이 그 따로 GPU, 예, 맞아요. 주목하던 회사였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 카드 이제 한번 코인 뛰면서 한번 또 엔비디아 해서 코인 그 채굴 하는데 맞습니다. 칩이 쓰인다고 예. 해서 한번 뛰더니만 네네. 이번 AI는 이렇게 대박이 날 줄은 왜냐면은 그 고객들 층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예.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확실히 열풍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 사실 이제 뭐 연준 같은 경우 이제 FOMC 그 점도표 나오게 됩니다만 주요국 그 중앙은행들 보면은 지금 양쪽 완화 쪽으로 이제 조금 노선을 튼 네. 것 같은 게 ECB도 그렇고 맞습니다. 뭐 그전에 스위스, 스웨덴 앞서 금리 인하 단행했고 이번엔 캐나다까지도 지금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환율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계속 지난주부터 이게 환이 앞으로 큰 예. 움직임이 될 거다 했는데 결론은 결국은 이제 말씀드리신 연준이 키를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난주에 보면은 확실히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던 나라들의 환율의 변동성이 엄청 컸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소가 8%나 급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있었고 환율이 급등했고 멕시코 페소는 약해졌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페소 약세, 페소 달러 약세? 대비 올라갔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멕시코에 대한 우려, 걱정이 늘어났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기서 이제 이번에 최초로 또 여성 대통령이 이번에 나왔는데 상대적으로는 이전 정부의 그러한 진보적인 또 좀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은 이제 파퓰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멕시코 페소가 급등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캐나다 달러라 유로화는 말씀 주신 대로 중앙은행이 이제 G7 중에 최초로 네.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들. 그래서 캐나다 달러가 확실히 좀 올라갔고 유럽 유로화도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게 미국이 앞으로 생각보다 이번에 고용지표 올라가면서 미국이 생각보다 오래 가겠는데 이런 걱정들이 앞으로 캐나다나 유럽 ECB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세게 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흐름이 좀 더 포착됐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국 통화 가치가 약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유럽 쪽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 독일이 최대 예, 지분을 예. 갖고 있는 독일이 세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암암리 압력이 있는 거죠. 금리 좀 인하해줘. 그러다 보니까 독일 기업들 입장에서 독일끼리 너무 어려워지니까. 결국 근데 그러니까 20위가 25년 만에 미국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지금 과거 맨 좀 1998년도 때도 한번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바로 꼬리 내리고 그 다음에 미국을 쫓아갔습니다.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는 미국의 연준에 대해서 ECB는 상당히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늘 보여왔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도 ECB가 독자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려주면 혹시 미국도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의 저런 강한 고용지표 하에서 연준이 비둘기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ECB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는 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걸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쫙 따라 내리는 그런 방향성이 설정되는 것을 시장은 기대하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지금 0.3% 하락 예상되고요. 2,713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6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7,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 하이닉스 지난 금요일 7% 강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20만 원 선을 훌쩍 뛰어 넘었는데 오늘은 좀 보합이 예상이 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여전히 20만 7,500원. 오늘 20만 원 선 계속해서 지지가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0.9%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26만 2,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4만 8,000원. 기아가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2만 1,500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호가는 6만 3,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9만 200원. 포스코홀딩스가 0.9%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39만 원이죠. 지난주에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 흐름을 보여줬는데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77,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0.9%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0만 8,500원.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 보시게 되면은 3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오늘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합이 예상되고 HLB도 마찬가지로 보합 예상됩니다. 엔캠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7만 7,500원. HPSP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만 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닷새 만에 좀 반등을 시도하게 되는 거고 리노공업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6만 4,000원. 셀트리온자 1% 약세가 예상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6만 4,900원. 삼천당제약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난주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삼천당제약이 지금 시총 또 10위까지 올라선 상황이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은 상황인데 일단 호가에서는 사실 또 뚜껑 열어봐야 되잖아요.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국내 증시도 최근에 같습니다. 보면 변동성이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오늘 SK 하이닉스가 또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주들 행보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지금 야간 지수 선물 흐름 그 종가 대비로는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그거보다는 이제 강하게 나오는데 네. 정민의 그 말씀 맞다나 뚜껑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환율이 NDF 시세로 봐서는 1,380원 개장가가 그 근방일 것 같은데 찍고 나서 더 올라가는지 찍고 매물이 나오면서 좀 밀려줄라는지 그것도 관심 사항이고. 지금 호가에서 보니까 외국인 선물에서 오늘 또 대규모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호가에서요? 예. 네, 그러네요. 왜냐면 최근에 또 외국인이 좀 끌어올린 측면이 있잖아요. 에휴, 참. 그야말로 진짜 이거 홀짝 게임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그래, 예. 예. 근데 저기 대표님 저 최근에 유틸리티 쪽을 좀 이렇게 주목하자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쪽도 사실 그랬고 뭐 전선이나 전력 관련주들도 유틸리티에 해당하고 뭐 아닌 게 아니라 석유나 가스 개발 같으면 그것도 유틸리티 아닙니까? 그쪽은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겠죠. 우리나라 미국은 쪽이면은 아닌데. 미국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 기업들이 자기 원재료니까 아예 그 가스공사나 뭐 이런 데는 해외에 그런 그 뭐죠 그 천연가스 전에 투자를 예. 하는 뭐 그런 경향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전력 관련주에서 좀 이렇게 뭐 조정이 나오는 양상인데 미국이나 우리나 요 유틸리티 쪽 한번 짚어주시죠. 뭐 그 사이에 워낙 많이 올랐고. 워낙 많이 올랐고 어찌 보면은 그 AI 관련주보다도 더 올라간 경향도 분명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숨고르기나 밸류에이션 부담 뭐 이런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 업종별 수익률로 놓고 보면 지난 한 주는 확실히 정보기술하고 통신 서비스 이 두 개 안에 대부분 빅테크가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IT 그런 하드웨어 그런 반도체주하고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들이 이제 시장을 이끌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저 건강관리 쪽은 연초 이후에 사실은 언더퍼폼하는 좀 덜 나가던 그런 한 달 동안 좀 못 나가던 업종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좀 약간의 캐치업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결국은 뒤따라가서 뒤늦게 지금 쫓아붙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올라갔던 것들이 좀 특이한 양상이고 반면에 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낸 게 이제 소재, 에너지, 유틸리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유틸리티는 많이 올라는 측면이 있고 소재 에너지는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 이후에 그러니까 주초에 ISM 관련된 이제 구매 관리자 중에 신규 주문 같은 것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저쪽과 관련돼가 빠진 거. 그다음에 플러스 오펙 플러스에서 10월부터는 자발적 감산을 줄인다 하면서 유가가 좀 많이 역대적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관련된 업종의 그런 비중을 좀 낮추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에너지나 소재 쪽은 이번에 좀 조정을 받을 때 충분히 한번 다시 관심을 가질 만한 거 아니냐. 오늘 제가 특별히 차트를 안 갖고 왔지만 유가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확실한 과매도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 차원에서는 지금부터는 유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과 연관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도 연초 이후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꽤 받았으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업종별 수익률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난주 후반 들어서 2차 전지주도 그동안 상당히 소외됐다가 이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 건강 쪽 섹터도 지금 최근에 투자를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종 구분으로 보면 오랜만에 미국하고 비슷한 이제 상승을 보인 지난주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시면 1등이 건강관리였고요. 근데 이제 주황색이 한 주간이고 지금 그 연두색 선이 한 달인데 예. 이렇게 6.6%를 한 주나 올랐는데도 한 달이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네. 3.3%. 그러면 엄청 많이 빠져 있다는 그동안 거죠. 많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많이 빠졌다가 네, 지금 이제 네. 이게 끌어올려지고 있는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소재 쪽도 저기와 관련된 2차 전지나 태양광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들이 좀 상당히 리커버하고 있는 거고 IT 쪽도 이제 반도체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대를 끌어올리는 그리고 유틸리티 쪽은 이제 한가스공사나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끌어올린 건데 그 가스주들이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는 그 결론적으로는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네. 반등에 대한 그러한 뭐 기술적 반등 춘빈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유럽이 그 전부터 EU가 사실은 그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
과징을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것이 혹시 우리한테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일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만 걱정은 저는 큰 흐름에서 지금 그 순수 전기차에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로 최근 들어서 좀 대세가 좀 옮겨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전과보다는 절대적인 2차 전지의 그 수요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에서 좀 줄어든 거 아니냐는 걱정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비아드가 지지난주에 발표된 그 차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표현이지만 냄새만 맡고도 차가 갈 수 있는. 왜냐면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발표된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6월 1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주말에 나온 미국 고용 지표,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어요. 그만큼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이거는 또 역으로 미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쉽지 않은 지표로 해석이 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반면 주식 시장은 또 크게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이제 FOMC 점도표가 나오게 되고 또 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호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락 출발이네요. 지금 코스피가 1% 약세입니다. 2,695포인트. 지난주에 간신히 2,700선 회복이 됐는데 지금 오늘 하루 만에 27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2,700선을 내주는 상황입니다. 2,693포인트. 코스닥도 0.5% 떨어집니다. 86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일단 출발 자체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 넘게 떨어지면서 76,200원, SK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에 7% 넘게 올랐었죠.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20만 6천 원. LG 에너지솔루션이 1.9% 약세입니다. 35만 2천 원. 현대차도 0.9% 떨어집니다. 26만 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 하락, 73만 8천 원이고요. 기아가 0.5% 떨어집니다. 1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떨어집니다. 셀트리온이 1.6% 약세입니다. 18만 7,900원. 포스코홀딩스도 1.5% 떨어지네요. 지금 38만 1,000원. KB금융이 2% 약세 7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3% 약세입니다. 21만 4,500원. 알테오젠이 0.5% 하락이네요. 26만 8,500원. 지금 미국의 제약사 머크의 그 면역 항암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알테오젠 주가가 지난주에 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26만 9천 원.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밀려 내려갔네요. 10만 5,900원. HLB가 0.5% 떨어집니다. 5만 9,300원. 그리고 엔캠이 1.9% 올라갑니다. 2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는 보합이네요. 3만 9,800원. 리노공업이 0.9% 하락합니다. 26만 4천 원. 셀트리온제 1.7% 약세 9만 2,100원. 레인보 로보틱스 보합이고요. 오늘 클래시스가 5% 강세를 보여줍니다. 48,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죠. 오늘 시장 대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클래시스를 필두로 해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오늘 18% 급등합니다. 12,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루다도 5.8% 강세 7,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보셨고,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3% 강세 13만 4,400원. 그리고 APR도 3% 강세고요. 지금 비올도 3% 올라갑니다. 1,180원이고요. 그리고 원택도 4.3%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하이로닉, 휴젤 2%, 1% 올라갑니다. 오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탄력적으로 주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놀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지금 아무래도 상장이 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투자한 업체들, 인베스트먼트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BI 인베스트먼트가 20% 급등합니다. 1,12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IB 투자도 11% 급등합니다. 3,560원. 그리고 IS 이커머스가 지금 상한가네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도 5% 강세 17,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투자한 그런 관련 업체들 기업들 주가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1.6% 상승 중입니다. 19,500원. 그리고 우리기술도 1% 강세입니다. 2,585원. 오르비텍도 1.2% 올라가고요. 우진도 지금 1% 상승합니다. 9,300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기술, 한전기술도 상승세고 BHI 3.6% 강세, 보성파워텍도 1.8%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비대면 진료, 유헬스케어 쪽도 올라갑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인성정보가 3.8% 강세, 2,820원. 케어랩스도 1.9% 올라갑니다. 4,000원이고요. 뷰웍스도 1.9% 상승 중이고, 나노엔텍도 지금 상승 중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상승 중이고 비대면 의료 관련주 내에서도 지금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피팅 밸브 업체에 올라가는데 디케이락이 10% 넘게 올라가고 태광 성광밴드, 사실 태광 성광밴드 같은 경우 이제 조선 기자재 쪽 피팅 쪽이죠. 2%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화성 밸브, 하이로코리아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에 그렇게 상승 에너지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수급성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1,885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4억 원, 1,226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59억 원, 228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467억 원 매도 우위. 와,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파네요. 지금 6,313계약.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급등하네. 오늘 14원 20전 상승한 137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러네요. 예, 그냥 NDF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버리네요. 뭐 달러 인덱스가 많이 뛰었고 미 10년물, 2년물 할 것 없이 뭐 13bp씩 뭐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고용 지표 같은 걸 거의 뭐 송 대표님 같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이제 지표 얘기하고 FMC 같은 이런 이벤트를 갖다 이렇게 주목하자 하시는 게 또 종목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이쪽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영향을 받아요, 확실히. 그렇죠. 예, 이게 또 변곡점이 돼버렸네요. 큰 그림에서는 큰 그림에서. 매크로 변수가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그렇고요. 지금 환도 말씀 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 예. 제가 그 차트 4번을 갖고 왔는데 예. 미국하고 독일의 금리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시장 예. 금리, 10년물 예. 금리가 달리 움직였거든요. 근데 당연히 한국이 마감하고 근데 유럽이 열리고 미국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국은 지금 보면 금리가 내내 빠져서 끝났고 예. 그다음에 금요일 날 밤에 유럽과 그러니까 독일과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급등해서 주초 수준으로 되돌아가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마 오늘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거고 결국은 지금 그 격차만큼 환이 튄 거다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까 말씀드렸던 월요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월요병으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 이게 이런다고 이게 또 1,400원 올라갈 환율 같지는 않은데 빠지질 않네요. 뭐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환해된 수준 자체가 네. 이제는 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역으로 말하면 또 우리나라 워낙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이 강세가 좋지만 또 이게 그 수출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마냥 또 강세로 가는 것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예. 마냥 강세로 가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그 일본의
환율이 상당히 약세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좀 강세거든요. 상대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지속되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 가격이 비싸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마냥 가는 것도 이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남들 약사로 갈 때 같이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만 우리만 강세든지 우리만 있는 거죠. 원화가 유독 강세라든지 유독 약세면은 큰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네. 강세는 문제가 없는데 약세는 우리만 약세는 위험하죠. 그렇죠. 우리만 약세. 예, 그건 좀 위험하죠. 예. 네. 그 준비하신 자료에 보면은 그 GDP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요즘에? 이게 그러니까 발표가 됩니다. 어떨 때 일주일에 한 2번도 발표되고요. 이제 소위 이제 GDP 나우가 GDP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이 월별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시차를 두고 예. 뭐 소비 지출, 뭐 소매 판매, 뭐 그다음에 ISM, 뭐 기타 등등이 발표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이걸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4%대가 그러니까 5월 초중순에는 2, 4분기 미국의 GDP가 4% 성장, 엄청난 성장 생각했다가 지금 지난 주 초에는 1.8까지 반토막이 더 났다가요. 쭉 떨어졌다가. 네, 불과 3일 사이에 3.1까지 지금 또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없고 이제 18일 날 한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큰 변동은 없을 텐데 역으로 말하면 미국의 GDP를 구성하는 경제 지표들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섣불리 예단해서 한 방향을 갖고 투자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와, 근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이 SK 하이닉스의 이 괴리는 엄청나네요. 지금 전자는 1.5% 빠지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다시 또 0.7%, 0.8% 이거 21만 원도 가게 넘어서겠는데. 오. 아니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당장 그 10분의 1 가격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주식 분할하죠. 예, 네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주라든지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가격으로 인식이 되니까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더 독주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밸류체인 쪽인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이게 또 좋다라는 얘기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딱히 나쁠 만한 뉴스가 없고 이제 거래 유동성 측면에서도 주식 분할이 되면 그 사이 투자 못했던 분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훨씬 접근하기가 좀 부담이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주말 동안 저기 그 핀트윗에서 크게 변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조 이상 되는 그 SPDR 스파이더의 그 소위 섹터 그 ETF, 예. 소위 이제 그러니까 그 정보 기술 쪽에 투자하는 섹터 ETF 안에 엔비디아의 비중이 실질 비중보다 좀 많이 낮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번 분기 단위로 업데이트 될 때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애플이 빠질 거다. 그래서 사실 롱숏 아이디어가 이제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 주식 분할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애플이 좀 내려오고 엔비디아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거래 유동성 측면의 그러한 배팅 이런 것도 이번 한 주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떨까? 6월 달에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6월이 이게 FOMC가 또 이제 변곡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저는 그러니까 기대 반, 걱정 반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은 쉽게 꺾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네네.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모든 그런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변동성들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통 남은 하반기 6월을 포함해서 하반기로 갈 때 6월 달에 선거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크게 빠진 적이 없거든요. 보통 네. 6월부터 많이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 번 더 열어봐 주시면 12원 차트가 미국의 대선 연도 보면은 그러니까 대선해가 있는 데를 연도별로 잘라갖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보면 3년 차가 제일 좋았었고요.
두 번째로가 4년 차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때가 주가 상승 확률이 뭐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2%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미 연초 위에 S&P 500이 12% 지금 넘어섰어요. 네네. 그래서 딱 이미 다 왔다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상승 확률이 늘 높았었다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게 왜 그러냐?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돈을 많이 쓴다. 그래서 확실히 미국이 연도별로 미국의 연방 정부의 지출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그러니까 4년 차 때 확실히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이 바이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동아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미국의 그 TGA라고 네. 그 소위 재무부 일반 계정. 예. 그거 보통 세금 거치고 뭔가 소득이 벌어지면 거기다 돈을 다 거기다 예금을 연준한테 해놓지 예.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거기서 쓰는 건데 예. 그게 가장 최근 걸 잡았으니까 한 7천억 달러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전과 달라진 게 지금 미국의 연방이 지금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1년에 1조 달러입니다. 이자로만 나가는 게 1조 달러고 이게 더 늘어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분기로만 이렇게 짜게 봐도 엄청나게 예.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7천억 달러의 절반이 이자로 나갈 수가 있어서 이거 추가적으로 소위 채권 발행하지 않으면 쓸 돈이 생각보다는 저 이자 쓰고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분명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짧게 혹시 그것도 봐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6, 7, 8, 9에서 어제까지 한 나흘 동안 유럽에서는 유럽의 선거가 있었고 이제 막 개표하고 있는데 네네. 요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지난번보다 이 좌파가 왼쪽이 좀 이렇게 의석을 많이 잃고 우파 쪽이 많이 또 이렇게 약진하네요. 네. 영향을 줄만 할까요, 시장에? 일단은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2차 전지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네네네.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EU가 지금 EU의 전기차 전체 그 시장 점유율의 20%가 중국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 싸요. 잘 만들어 이제는 진짜로. 진짜 뭐 기름 냄새만 맡고 하이브리드는 기름 냄새만 맡고 뭐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비아드 최신에 2주 전에 출시한 게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한 대에 2천 원밖에 안 되는데 풀 충전, 풀 주유 예. 꽉 채우고 나면 예.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쉬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와우. 그 정도라고요? 2,000km가 넘게 가요. 와. 근데 실제로 중국 내에서 이게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 성공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테슬라도 긴장할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게 도요타 캠리인데 도요타였는데. 도요타 캠리가 저 거리 가는 거에 절반밖에 못 가거든요. 하하. 1,100km. 우리나라 소나타도 비슷합니다. 예. 근데 가격은 2배예요. 우리 할 때 한 3,800만 원, 4,00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아드가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게 가격은 절반인데 가는 거리는 2배인데 이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에서의 그러한 자동차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연 경쟁력 있는 데가 있겠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EU가 긴장하고 저렇게 관세 폭탄이 관세 폭탄을 하는 건데 문제는 미국보다는 EU가 잃을 게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잃을 게 더 많다. EU가 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저걸 관세 때려서 전기차 수입을 막으면 독일의 벤츠나 아우디 같은 데 고가형 수출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에서 EU가 관세 때리면 우리가 수혜해 볼까? 이건 너무 단순한 논리고 EU가 앞으로 가는 거 솔직히 조용히 이번에 지금 주말까지 해서 지금 선거 끝났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조용히 아마 미국의 그 관세와 관련된 협상을 할 거고요. 실제로 나타나는 건 11월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타나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게 단순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걸 좀 꼭 염두에 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